온라인 게임이 비극으로 끝났다. 청소년이 패배를 감당하지 못하고 분노를 장애가 있는 동급생에 대한 끔찍한 공격으로 바꾸었다. 정원 도구가 범행 도구가 되었고, 이 잔혹한 행위의 동기와 세부 사항은 처음 보이는 것보다 훨씬 복잡했다. 경찰에 신고 전화가 들어온 시간은 정확히 16시 5분이었다. 여성 이웃이 인근 구역 뒤뜰에서 큰 비명 소리를 들었다고 신고했다. 사건 현장에서 경찰은 생명의 징후가 없는 청소년 이탄 M을 발견했다. 그는 블레이크 K의 집 뒤에 숨겨진 작은 온실 안에 있었다. 현장에서 블레이크 본인이 체포되었다. 그는 명백히 충격 상태였고 옷과 손에 뚜렷한 혈흔이 있었다. 예비조사 결과 이탄은 체포된 청소년 근처에서 발견된 정원 도구로 인한 타격으로 사망했다. 현장을 처음 조사할 때 수사관들은 몇 가지 중요한 세부 사항을 주목했다. 이탄의 옷에서 녹은 폴리에틸렌 흔적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무언가를 태우려 했던 시도를 증명할 수 있었다. 온실의 금속 지지대에서 과학수사관들은 근처에서 발견된 마체테와 일치하는 3개의 깊은 자국을 발견했다. 또한 뒷문에서 온실 내부로 이어지는 이탄의 휠체어 바퀴 자국이 명확히 보였다. 첫 번째이자 가장 명백한 용의자는 블레이크 K였다. 그는 범행 현장에 있었고 도주를 시도하지 않았다. 이 청소년은 성격이 급하고 온라인 게임에서 질 때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두 번째 용의자는 빌레이크의 아버지 아이안 K였다. 공격에 사용된 정원 도구가 바로 그의 것이었다. 이웃들은 이안과 아들 사이에 정기적으로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세 번째 가능한 용의자는 전날 구역에서 목격된 정원사였다. 처음에 아이안 K에 대한 의혹은 타당해 보였다. 도구들이 그의 것이었고 아들과의 갈등은 이웃들에 의해 확인되었다. 하지만 곧 수사관들은 인근 집에 설치된 링 카메라 영상을 입수했다. 녹화에서 블레이크가 사건 30분 전에 차고에서 마체테를 혼자 꺼내는 모습이 명확히 보였다. 이 시간에 아이안은 항구의 직장에 있었고 이는 감시 카메라와 출입 시스템의 공식 데이터로 확인되었다. 이안 K에 대한 의혹은 완전히 사라졌다. 수사관이 빌레이크의 기록과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사건이 일어나기 몇 분 전에 청소년들이 서로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게임은 블레이크의 패배로 끝났다. 바로 그 후에 그는 마체테를 가지고 온실 쪽으로 향했다. 이안 K가 지속적으로 도구를 사용했다면 왜 그의 소유인 마체테에 그의 지문이 없는 것일까? 오전 9시에 수사관 제임스 오코너는 이안 K가 일하는 항구 창고에 다시 갔다. 경찰관은 알리바이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수사 초기 몇 시간 동안에는 밝혀질 수 없었던 세부 사항들을 주의 깊게 연구할 계획이었다. 그 시점에서 분명해진 것은 아이안이 무관하다면 그가 블레이크의 인격과 동기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열쇠가 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이안은 키가 크고 운동선수 체형이며 겉으로는 침착했지만 목소리에서 명백한 피로감이 느껴졌다. 그는 군더더기 없이 어제의 진술을 반복했고 공격이 일어난 모든 시간 동안 직장에 있었다고 다시 확인했다. 이러한 말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항구 창고 전자 출입 시스템 데이터를 요청했다. 독립적인 서버가 분단위 정확도로 모든 출입을 기록했다. 기록에 따르면 이안은 15시 30분에 구역에 들어갔고 그의 카드는 17시 45분까지 창고 구역을 벗어나지 않았다. 추가 확인은 부두 감시 카메라에서 얻어졌다. 명확한 장면들이 정확히 16시에 아이안이 지게차를 운전하는 모습을 기록했다. 이 순간 비극은 그의 직장에서 8km 떨어진 곳에서 이미 거의 일어났다. 수사관 오코너는 아이안이 몰래 창고를 떠나 공격을 저지르고 다시 돌아올 수 있었을 가능성을 철저히 확인했다. 경찰 전문가의 경로 조사에 따르면 창고에서 집까지의 거리는 정확히 8km였다. 개인 자동차로 가장 빠르게 이동해도 편도로 약 12분이 걸렸다. 게다가 항구 출입구 카메라들은 아이안의 개인 차량이 그가 도착한 순간부터 17시 40분까지 주차장에 남아 있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이안이 몰래 직장을 떠날 수 있었다는 설은
거의 성립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수사의 주의를 끈 다른 순간이 있었다. 경찰이 발견한 주유소 영수증. 구매 시간은 14시 55분, 즉 공격 직전이었다. 영수증은 현금으로 결제되었고 주유소는 항구와 이안의 집 사이 정확히 중간에 있었다. 처음에 이것은 의심스러워 보였다. 아이안이 자신의 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에 주유하여 항구 카메라에 발각되지 않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안의 이 영수증 연루설은 곧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과학수사관들은 이안에게 최근 며칠간 손으로 쓴 기록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필체는 즉시 전문가 감정에 보내졌다. 결과는 예상치 못한 소식을 가져왔다. 영수증의 필체 특성이 블레이크 K의 학교 공책에서 가져온 필체 샘플과 완전히 일치했다. 따라서 아이안이 비밀리에 어떤 여행을 위해 자동차에 주유했다는 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시 한번 블레이크의 아버지는 의혹에서 벗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은 수사를 다른 중요한 세부 사항으로 이끌었다. 블레이크 K가 누군가의 자동차로 이동했거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했다는 것이었다. 이는 수사 영역을 상당히 확장시켰다. 이엔 K에 대한 의혹을 제거하면서 수사는 이탄의 주변을 더 주의 깊게 보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주의를 받지 못한 것은 전날 구역을 방문했고 도구를 두고 가거나 가져갈 가능성이 있었던 정원사였다. 동시에 블레이크는 왜 미리 현금으로 연료를 주유했는지, 그리고 아버지의 차가 아니라면 누구의 자동차를 사용했는지 설명해야 했다. 한편 이미 활성 용의자 목록에서 제외된 INK는 경찰에게 아들의 인격을 다른 면에서 보여주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블레이크는 점점 더 내성적이고 공격적이며 예측 불가능해지고 있었다. 그는 아들이 비디오 게임에서 질 때 자주 화를 냈지만 그런 공격성이 언젠가 그의 방을 벗어날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다고 인정했다. 바로 이 순간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압수된 도구들의 검사를 완료했다. 이상하게도 마체테와 정원용 가위 손잡이에서는 매일 정원에서 이 도구들을 사용했던 아이안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누군가가 비극 직전에 이 흔적들을 신중히 지우거나 변조했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이 사람은 분명히 이안 K, 자신일 수 없었다. 그의 알리바이가 절대적으로 확실했기 때문이다. 왜 이탄의 어머니가 미리 아들의 메시지 일부를 삭제했을까? 수사는 다시 방향을 바꾸었다. 블레이크의 아버지가 완전히 의혹에서 벗어난 후 주의는 이탄 에미의 주변에 집중되었다. 경찰은 이탄 가족에게 속한 디지털 기기들의 상세한 분석에 착수했고 이는 예상치 못한 발견을 가져왔다. 이탄 어머니의 컴퓨터에서 전문가들은 이상한 활동을 발견했다. 사건이 일어나기 몇 시간 전, 정확히는 같은 날 15시 12분에 누군가가 이탄의 계정에 접속했다. IP 주소 확인 결과 명확히 접근은 이탄 가족의 집에서 직접 이루어졌다. 그 순간 이탄 자신이 집에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논리적인 추정은 이는 청소년의 어머니만이 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수사관이 이 에피소드에 대해 직접 질문했을 때 에탄의 어머니는 아들의 계정을 사용했거나 그의 메시지에 접근한 적이 있다고 부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이전에 의도적으로 삭제된 디스코드 메시지에 삭제된 조각들을 복구했다. 그것들에서 패배한 온라인 매치에 대한 블레이크의 공격적인 반응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다. 15시 22분에 블레이크가 보낸 메시지는 게임을 망친 것에 대한 이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처럼 들렸다. 이것은 단순한 분노의 표현이 아니라 충분히 심각한 경고였다. 수사관 오코너는 다시 이탄의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며 청소년에게 속한 컴퓨터에서 이 메시지들이 왜 삭제되었는지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어떤 위협도 알지 못했고 그의 개인 메시지를 읽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디지털 증거는 그녀의 말과 모순되었다. 계정 접속은 정확히 그녀의 가정용 PC에서 이루어졌고 누군가가 명백히 블레이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메시지를 숨기려 했다. 어머니의 진술은 수사의 의문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다. 그녀가 블레이크와 관련된 조각들을 삭제하면서 이 메시지들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리가 없기 때문이었다.
수사관들은 이것이 아마도 첫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일찍 시작되었고 더 심각했을 수 있는 갈등의 세부 사항을 숨기려는 시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여겼다. 이탄 주변 연구와 병행하여 수사관들은 이전에 수사의 주변부에 남겨진 정원사의 아들과 면담을 실시했다. 13세 청소년 잭슨은 수사진에게 자신이 빌레이크에게 치트를 줬다고 주장했고 이는 온라인 게임에서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잭슨은 또한 이제 빌레이크가 자신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순간 수사진은 부채와 조작과 관련된 중요한 동기를 발견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추가 확인 결과 잭슨의 말은 청소년의 허세에 불과했다. 프로그램 사용이나 다른 조작의 실제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이 설은 아직 열어두고 추가 확인이나 반박을 기다렸다. 한편 전문가들은 블레이크 가족 구역의 링 카메라 기록 아카이브를 연구했다. 3월 30일, 즉 비극 닷새 전의 비디오 기록에서 이상하고 불안한 세부 사항이 보였다. 화면에서 블레이크가 뒤뜰에 놓인 오래된 매트리스를 마체테로 테스트하는 모습이 뚜렷이 보였다. 타격은 한 번, 명확히 계산된 움직임으로 정확히 중앙에 가해졌다. 수사진에게 이것은 심각한 신호였다. 블레이크가 미리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고 온실에서의 사건은 게임 패배에 대한 즉흥적인 반응이 아니었다. 이 비디오의 등장은 사건의 전체 그림을 뒤바꿔 놓았고 이탄과 블레이크 사이의 갈등이 오래전부터 골마왔으며 온라인 게임은 단지 마지막 방가쇠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경찰은 빌레이크의 행동이 미리 계획되었을 수 있고 갈등이 이탄의 주변에서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다는 새로운 수사 방향을 얻었다. 이웃이 4번의 금속 소리를 듣고 온실 경보는 3번을 기록했다. 누가 틀렸을까? 빌레이크의 집 뒤뜰에서 일어난 비극이 이웃들의 삶을 뒤바꾸고 조용한 교회에 깊은 충격을 준 지 이미 엿새가 지났다. 과학수사관들은 계속해서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작업을 진행했다. 수사의 주의를 끈 것은 이전에 놓쳤던 이상한 세부사항이었다. 수사관 오코너가 실시한 추가 조사에서 처음 경찰에 신고한 이웃 여성이 중요한 세부사항을 알려주었다. 여성은 확신을 가지고 사건 순간에 정확히 4번의 특징적인 금속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는데 이는 도구가 단단한 무언가에 부딪히는 소리 같았다고 했다. 하지만 온실 내부에 설치된 보안 시스템 데이터를 다시 확인한 과학수사관들은 단지 3번의 등록된 소리만을 보았다. 이 불일치는 설명이 필요했다. 온실 경보는 특정 주파수와 음량의 급작스러운 소리를 포착하도록 명확히 설정되어 있었다. 설정된 임계값 이하의 소리는 시스템에 의해 누락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관들은 소리 중 하나가 나머지보다 훨씬 약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렇게 조용한 타격의 원인이 무엇일 수 있을까? 답은 과학수사관들이 현장을 다시 조사하고 수집된 모든 증거를 대조한 몇 시간 후에 나왔다. 증거물 가방에 이상한 형태의 날을 가진 정원용 가위가 나타났다. 약간 굽어있고 더 섬세한 작업을 위해 설계된 것이었다. 그 손잡이에서 이탄의 피와 빌레이크의 명확한 지문이 발견되었다. 이 도구는 불길한 퍼즐의 2번째 부분이 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리 불일치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가위는 마체테보다 훨씬 가벼웠고 타격 시 덜 뚜렷한 금속 소리를 냈다. 전문가들은 경보 센서 기록과 대조하고 동일한 조건에서 실험을 실시하여 이 가설을 실험적으로 확인했다. 이제 왜 타격 중 하나가 감시 시스템에 의해 누락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주요 질문이 남아 있었다. 이 가위는 누구의 것인가? 이것이 정원사의 도구일 수 있다는 수사진의 초기 추정은 빠르게 사라졌다. 상세한 조사에서 과학수사관들은 손잡이에 잡고 거의 보이지 않는 재고 태그를 발견했다. 그 위에 일련 번호는 이탄 가족에게 속한 정원 도구 세트와 완전히 일치했다. 따라서 이 도구는 정확히 피해자 측에 속한 것이었지 정원사나 블레이크의 것이 아니었다. 정원사와 그의 아들은 다시 수사의 시야에 들어왔지만 오래가지 않았다. 경찰은 정원색의 비극 순간에 그의 위치를 확인하는 문서와 기록을 요청했다. 정원사는 즉시 고용주가 서명한 공식 작업 명단을 제시했는데
여기에 4월 4일 하루 종일 완전히 다른 현장에서 일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추가로 그의 말은 15시 55분에 정확히 17번 정류장에서 정원사가 촬영된 시내버스 카메라 기록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정원사의 연루설은 최종적으로 무너졌다. 범죄의 전체 그림이 완전히 결정된 것 같았지만 수사는 또 다른 불안하고 극히 중요한 에피소드를 기다리고 있었다. 블레이크의 노트북을 상세히 연구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은 청소년이 이전에 숨기려 했던 삭제된 검색 쿼리를 복구할 수 있었다. 쿼리는 짧고 끔찍할 정도로 직접적이었다. How to decapitate fast. 이 쿼리의 날짜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디지털 증거 전문가들은 정보가 담긴 파일이 4월 4일 이전에 생성되었다고 확정할 수 있었고, 이는 크롬 브라우저 활동 로그 분석으로 확인되었다. 다시 말해 블레이크는 비극의 날 훨씬 이전부터 의도적으로 그런 자료를 연구하고 있었으며, 이는 수사진에게 그의 목적 의식적인 준비에 대한 새롭고 중요한 증거가 되었다. 이제 블레이크의 공격이 온라인 게임 패배로 인한 우발적인 분노의 폭발일 수 없다는 것이 명백했다. 그는 일어난 일을 미리 의도적이고 냉정하게 계획했다. 두네딘 하이코트 법정은 만석이었다. 10개월간의 재판 과정 동안 마을은 이 사건의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오늘 마침표를 찍어야 했다. 로버트 길모어 판사는 명확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법원의 결정을 낭독했다. 블레이크 케이는 완전히 유죄이며 공범 없이 행동했다. 동기는 온라인 게임 패배 후의 통제, 불가능한 분노와 학교 채팅에서 청소년이 당한 굴욕이었다. 수사는 이것이 충동적인 반응이 아니었음을 증명했다. 블레이크는 최소 3월 30일부터 적어도 일주일 동안 공격을 신중히 계획했다. 모든 연대기와 비극의 세부 사항이 분과 초 단위로 철저히 복원되었다. 법원은 범죄 당일 15시 10분과 15시 35분 사이에 이루어진 블레이크와 이탄의 디스코드 메시지를 다시 연구했다. 이 메시지들은 평범한 청소년 다툼이 아니었다. 전문가 감정은 블레이크가 온라인 게임에서의 의도적인 패배에 대해 이탄에게 공개적으로 위협했다고 확인했다. 완전히 화가 난 청소년은 15시 42분에 차고로 향했고, 이는 링 시스템 카메라에 기록되었다. 그는 이미 미리 준비해둔 정원용 마체테를 가져갔다. 온실 금속 지지대에 대한 타격은 이탄이 내부에 있을 때인 정확히 16시 5분에 가해졌다. 보안 센서가 3번의 타격을 기록했고 또 하나의 더 조용한 타격이 이탄 가족에게 속한 가위로 이루어졌다. 이 추가 타격은 이웃 여성만이 들을 수 있었고 그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관과 전문가들은 블레이크가 폴리에틸렌을 사용한 방화로 공격 흔적을 숨기려 했다는 것을 밝혀냈고, 이는 현장에서 발견된 조각들로 확인되었다. 연기의 출현과 타는 냄새를 이웃들이 먼저 알아차려 범죄 흔적 은폐 시도에 대한 추가 확인을 제공했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블레이크가 자신의 노트북에서 삭제한 복원된 검색 쿼리였다. 경찰 전문가들은 4월 4일 이전에 블레이크가 미리 계획된 계획을 명백히 보여주는 쿼리를 입력했다고 확인할 수 있었다. 쿼리는 충분히 강경했다. 머리를 빠르게 분리하는 방법. 이것이 청소년의 의도를 확인하는 주요 농어가 되었다. 블레이크의 변호인단은 사건의 흐름을 바꾸려는 마지막 시도를 했다. 변호사들은 소위 게이머 영향을 주장했다. 그들은 청소년이 충동적으로 행동했으며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완전히 인식하지 못했다고 증명하려 했다. 이 변호 방향은 정신과 의사들의 상반된 결론을 불러일으켰다. 전문가들의 일부는 충동적인 감정적 폭발설에 기울었고, 다른 일부는 냉정하고 미리 계획된 범죄설에 기울었다. 법원은 3월 30일에 블레이크가 수행한 오래된 매트리스에 대한 테스트 타격이 링 카메라에 명확히 기록된 것을 포함한 모든 증언을 주의 깊게 검토했다. 이 세부 사항이 검색 기록과 결합되어 법원을 피고인 행동의 의도성에 대해 확신시켰다. 재판은 판사가 몇 달간의 수사와 법정 재판의 결과를 요약하는 최종 판결을 낭독하기까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판사 길모어가 최종 결정을 발표할 때 법정에는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판결은 엄중하고 명확했다.
듀네딘 하이코트는 블레이크 K를 의도적인 공격에 대해 완전히 유죄로 인정했다. 청소년은 17년간의 청소년 구금형을 받았고 그 후에는 성인 교정시설에서 계속 복역해야 한다. 법원의 결정은 감정 없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발표되었다. 판사는 나무 망치로 짧게 쳐서 마침표를 찍었다. 재판이 패정되었고 기자들과 방청객들이 천천히 흩어지기 시작했으며 빌레이크는 법정 경비의 호위 하에 조용히 법정을 떠났다. 그의 뒤로 복도가 닫혔고 많은 듀네딘 주민들에게 이는 마을 역사상 가장 어두운 페이지 중 하나의 끝을 의미했다. 5년 동안 남매는 한 아파트에서 지냈다. 보르도의 조용한 지역에 있는 아늑한 집이었는데 테오는 매일 일을 마치고 돌아와 잠들었지만 자신이 말 그대로 여동생 엘로디 위에서 밤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공식적으로는 5년 전 도시를 떠난 것으로 알려진 여동생이었다. 이웃들은 2019년 6월에 그녀를 마지막으로 봤고 그 이후로 그녀는 정기적으로 온라인상에서만 나타났다. 친구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여러 장소에서 찍었다는 사진들을 올렸다. 실제로는 그 모든 시간 동안 엘로디에는 여기 24호 아파트의 오빠가 직접 만든 침대 아래 틈새에 있었다. 2024년 5월 3일 아침 24호 아파트 앞에 보르도 수사경찰 직원들이 서 있다. 엘로디 P. 실종 사건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받은 후 법원에서 발급된 BRD 240003015 영장으로 문을 연다.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경찰은 방 중앙의 특이한 가구에 주목한다. 손으로 만든 거대한 나무 침대로 넓은 받침대가 있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것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수사관이 침대 밑부분에 살짝 들린 패널을 발견했는데 최근에 건드린 것 같아 보였다. 구조물을 해체하는 데 30분이 걸렸고 이 발견이 사건의 흐름을 바꿨다. 세심하게 숨겨진 공간 안에는 실리카겔과 활성탄으로 처리된 비닐봉지들이 있었는데 이는 명백히 어떤 흔적이든 숨기려는 시도를 보여주었다. 포장을 뜯은 후 전문가들은 여성의 유해를 발견했다. 나중에 법의학 검사에서 이것이 바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을 때 29세였던 엘러디에임이 확인되었다. 법의학 전문가들은 그녀가 2019년 6월부터 그곳에 있었다고 단언했다. 이 모든 세월 동안 테오는 같은 방에서 같은 틈새 위에서 자신 아래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전혀 모르거나 혹은 완전히 알고 있으면서 살았던 것이다. 수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집중되었다. 첫 번째로 주목받은 것은 아파트 소유자이자 엘로디의 오빠인 테오 P였다. 사람이 몇 년 동안 그런 은신처와 나란히 살면서 그 내용물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 시점까지 경찰은 그를 구속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다. 그는 평온하게 살았고 이웃들과 어울렸으며 일을 다녔고 심지어 세계를 여행한다는 여동생과의 연락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다. 두 번째 용의자는 즉시 엘로디의 전 남자친구인 알렉시스 R.I.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시끄럽고 갈등적으로 끝났고 엘로디가 실종된 후 그는 소셜미디어에서 P 가족의 비밀을 여러 번 암시했다. 이러한 암시는 명백해 보였다. 아마도 그는 닫힌 문 뒤에 숨겨진 뭔가 중요한 것을 알고 있을 것이었다. 그의 메시지들은 충분히 불안하여 경찰이 그의 버전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수사는 급격히 알렉시스 쪽으로 기울었다. 경찰관들은 그의 개인 생활을 자세히 조사하고 온라인 활동 데이터를 수집하며 완전한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다. 아파트에서는 그를 이 끔찍한 발견과 연결할 수 있는 흔적을 세심하게 찾았다. 하지만 모든 노력은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졌다. 비닐이나 유해에서 알렉시스의 세포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더욱이 이웃들과 동료들의 말에 따르면 엘로디가 실종된 날 그는 보르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수사관들은 알렉시스와 관련된 버전이 힘을 잃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 실마리는 막다른 길이 되어 경찰이 다시 주요 질문, 이 사건에서 테오 자신의 역할로 돌아가게 만들었다. 이제 수사는 지난 몇 년간 테오의 생활 세부 사항을 조사하는 것으로 넘어갔다.
그는 여동생이 어떻게 자신의 침대 아래에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그 모든 시간 동안 소셜미디어에서 그녀의 활발한 생활의 모습을 유지했는지 설명해야 했다. 테오의 은행 계좌, 이동 경로, 구매 내역, 연락 기록이 확인되었다. 경찰은 그가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진실을 숨길 수 있었는지, 매일 주요 증거와 나란히 살면서도, 그리고 어떻게 에로디의 친구들과 친척들을 속일 수 있었는지 알아내려 했다. 하지만 모든 사실과 증거가 직접적으로 테오를 가리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그의 체포를 서두르지 않았다. 그들은 더 복잡한 수수께끼를 풀어야 했다. 정확히 누가 엘로디의 이름으로 소셜미디어 활동을 만들어냈는가? 누가 정확히 그녀의 삶의 환상을 유지했으며 왜 그랬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아직 답이 없었고, 해답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경찰이 실종된 소녀의 오빠의 개인 생활과 동기를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것이었다. 왜 알렉시스는 그의 연루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수년간 공개적으로 피 가족의 더러운 비밀을 암시했을까? 5월 4일 아침 수사관들은 엘로디의 전 남자친구인 알렉시스 아우의 과거를 더욱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전날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그의 물리적 존재를 거의 배제했지만 소녀가 실종된 후 그의 이상한 행동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었다. 알렉시는 소셜미디어의 공인이었고 피 가족의 어두운 비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투명한 암시를 했다. 바로 이것이 경찰로 하여금 그를 지속적인 감시해 두게 만들었다. 수사관들의 첫 번째 단계는 출입국 관리소의 공식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알렉시는 2019년 6월 16일 파리에서 로마로 출발했는데 이는 엘로디에가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모습이 목격된 바로 그날이었다. 복귀 항공편은 같은 해 6월 30일로 기록되어 있었다. 알리바이는 완벽해 보였다. 물리적으로 다른 나라에 있었던 알렉시는 코스 드 리셀이 아파트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연루될 수 없었다. 하지만 오후에 수사진의 수중에 알렉시스의 은행 거래 내역서가 들어왔는데 여기서 불안한 세부 사항을 발견했다. 프랑스로 돌아온 지 사흘 후인 2019년 7월 3일 알렉시는 보르도의 한 슈퍼마켓에서 큰 표백제 한 병을 구매했다. 범죄 수사 맥락에서 이런 구매는 종종 증거를 없애거나 현장을 청소하려는 시도를 의미한다. 이제 경찰관들은 알렉시스가 원격 공범자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다시 확인하기로 했다. 전화 기록은 표백제를 구입한 날 알렉시스가 실제로 보르도에 있었음을 확인했다. 경찰관들은 즉시 그를 면담을 위해 소환했다. 알렉시스는 아무런 저항 없이 자발적으로 서에 나타났고 가정용 화학 제품 구매를 여행에서 돌아온 후 아파트를 청소했다고 차분히 설명했다. 그의 말로는 이것은 오랜 부재 후의 일상적인 루틴이었다. 수사관들은 그의 행동에서 의심스러운 것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알렉시스는 명확하고 확신 있게 답했으며 세부 사항에서 혼란스러워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진은 날짜의 일치와 구매의 성격을 무시할 수 없었다. 경찰은 알렉시스가 직접 사건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누군가를 도왔을 가능성이 있는 원거리 공범 버전을 세웠다. 경찰 직원들은 이 버전의 증거를 찾기 위해 그의 관계, 연락, 접촉을 계속 조사했다. 하지만 같은 날 저녁 수사관들은 법의학 연구소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를 받았다. 전문가들의 예비 결론에 따르면 엘로디의 마지막 생명 징후는 2019년 6월 16일 이후 48시간 내에 사라졌다. 이 정보는 알렉시스의 사건 참여 불가능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이 시기에 그는 확실히 해외에 있었다. 수사관들은 그의 직접적인 참여 버전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동시에 알렉시스의 행동은 여전히 이상해 보였고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왜 그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체계적이고 공개적으로 엘로디 가족에게 그림자를 드리웠을까? 아마도 그들의 시끄러운 이별 후 개인적인 실망이 원인이었을 것이지만 경찰은 확실한 사실 없이 개인적인 추측에 기반해 행동할 권리가 없었다. 이제 수사의 관심은
점차 사건의 다른 면으로 옮겨갔다. 하루가 끝날 무렵 수사관들은 P 가족의 재정 상황과 그들의 내부 관계를 확인할 때가 되었다고 결정했다. 아마도 바로 거기에 일어난 일의 동기가 숨어 있을 것이었다. 알렉시는 용의자로서 덜 흥미로워졌지만 수사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이 방향의 공식적인 종료를 위해서는 국제 채널을 통한 모든 사실의 확인이 필요했다. 왜 LOD의 은행 계좌에서 그녀의 온라인 서비스 요금이 정기적으로 지불되었는데 공식 버전으로는 그녀가 오래전부터 벨기에에 거주하고 있었을까? 수사는 점차 LOD의 오빠인 테오 P의 인물에 집중되었다. 전 남자친구 알렉시스의 연루 버전이 거의 배제된 후 수사의 관심은 P 가족 내부의 자금 흐름으로 전환되었다. LOD가 실종된 처음부터 그녀의 소셜미디어는 계속 활발했고 소녀가 해외로 이주해 살고 있다는 환상을 만들어냈다. 친척들과 친구들은 그녀가 벨기에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경찰 직원들은 2019년 6월부터 그녀가 프랑스 국경 밖에 물리적으로 존재했다는 증거를 하나도 찾지 못했다. 은행 계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중요한 세부 사항을 밝혀낼 수 있었다. LOD의 구독과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정기 결제가 2024년 5월까지 중단 없이 계속되었다. IP 주소를 더 깊이 확인한 결과 이 모든 거래가 코르스델리 와이셀에 있는 테오의 아파트에서 직접 이루어졌음이 밝혀졌다. 이제 수사관들에게는 누군가가 의식적으로 소녀가 다른 곳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환상을 유지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경찰은 하루 동안 테오를 여러 번 소환하여 신문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결제에 대한 질문에 오빠는 간단하고 차분하게 답했다. 그는 LOD가 개인적으로 그에게 구독을 관리하고 요금을 지불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는데 새로운 벨기에 전화번호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화회사 확인 결과 완전히 다른 것이 드러났다. LOD의 심카드는 2019년 6월부터 비활성 상태였고 다시는 네트워크에 접속하지 않았다. 한편 수사관들은 또 다른 중요한 세부 사항, 오빠와 여동생을 연결하는 금융 거래를 발견했다. 2018년 12월 테오는 세차장을 열 계획으로 6만 유로의 큰 대출을 받았다. 이 대출에서 LOD가 보증인 역할을 했다. 그 자체로는 이런 거래가 특별하지 않았지만 바로 이 사실이 이제 극히 중요했다. 만약 LOD가 공식적으로 실종되거나 행방불명으로 인정된다면 은행이 대출을 조기 상환하는 절차를 시작할 수 있었고 이는 명백히 테오에게 심각한 금융 문제를 일으킬 것이었다. P 가족의 친척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수사관들은 또 다른 버전에 직면했다. 가족은 LOD가 프랑스를 떠나 의도적으로 숨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는데 공동 대출에 대한 빚을 갚지 않기 위해서라고 했다. 이 버전은 첫눈에 그럴듯해 보였지만 실제 사실과 은행 거래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진은 이 진술을 세심하게 기록하고 확인을 계속했다. 한편 금융범죄 전문가들은 세차장 대출이 테오에 의해 마지막 순간까지 성실히 상환되었고 공식적으로 은행이 그나 LOD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는 소녀가 해외로 금융 도피했다는 버전을 부분적으로 약화시켰다. 하지만 결정적인 돌파구는 근무일 마지막에 다가왔다. 수사관 중 한 명이 테오의 은행카드 거래 내역서를 조사하다가 2019년 6월 17일자 엘리로이 멀린 건설용품점의 영수증을 발견했다. LOD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다음 날이었다. 구매 목록에는 여러 개의 큰 OSB 판재, 이중 비닐 필름, 습기와 냄새를 흡수하기 위한 흡착제가 적혀 있었다. 구매 날짜는 LOD의 추정 실종 시기와 너무 정확히 일치했다. 그리고 이제 수사진은 오빠가 이 의심스러운 구매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이해해야 했다. 즉시 리로이 멀린 매장에 감시 카메라 녹화 영상을 공식 요청하여 구매자의 신원과 그의 행동을 확인했다. 녹화 영상을 기다리는 동안 수사진은 이 정보의 발견이 수사 방향을 급격히 바꾼다는 것을 이해했다. 경찰은 더 이상 테오를 단순히 금융 어려움에 빠진 사람으로만 인식할 수 없었다. 그는 전체 사건의 핵심 인물이 되었다.
감시 카메라 녹화 영상은 최종 답을 줄 것이었다. 만약 테오가 실제로 침대 아래 은신처를 만들 때 사용된 재료들을 개인적으로 구매했다면 이는 일어난 일에서 그의 참여 지위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었다. 수사는 이 긴장된 순간에 멈춰섰다. 다음 몇 시간이 결정적이었는데 비디오 증거가 코르스 델 와이셀이 24호 아파트에 숨겨진 모든 것에 대해 정확히 누가 책임이 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레로이 멀린 매장의 감시 카메라가 정확히 무엇을 기록했으며 이것이 엘로디의 오빠의 지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5월 8일 수사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보르도 경찰서의 가장 경험 많은 수사관 중 한 명인 말렛 경사는 아침에 리로이 멀린 매장의 감시 카메라 녹화 영상에 대한 공식 요청에 답변을 받았다. 경사는 즉시 이것이 LODP 실종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라는 것을 깨달았다. 비디오는 2019년 6월 17일자로 LOD가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모습이 기록된 지 불과 하루 후였다. 카메라 녹화 영상에서는 테오가 작은 레노 튠고의 20kg짜리 흡착제 포, 여러 장의 OSB 판재, 큰 이중 비닐 필름 롤을 혼자서 싣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비디오에서 테오의 얼굴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바로 그였다. 이 증거는 수사관들이 용의자의 경로와 후속 행동에 대한 세부 조사를 시작하기에 충분히 심각했다. 같은 날 말렛 경사는 코르스 드 라이셀 건물의 엘리베이터를 조사했다. 수사관의 관심을 끈 것은 승강기 내부 카메라의 녹화 영상이었다. 2019년 6월 18일 오전 2시 3분의 녹화 영상에서는 테오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비닐로 쌓인 크고 형태와 크기가 인간의 형상을 연상시키는 물체를 캐빈 안으로 운반하고 있었다. 전문가들이 시각적으로 판단한 화물의 무게는 대략 54kg이었다. 말렛 경사는 즉시 테오를 재신문을 위해 서에 소환했다. 엘리베이터 카메라에 기록된 의심스러운 화물의 출처에 대한 질문에 테오는 그것이 청소 과정에서 처분하던 오래된 매트리스에 불과했다고 답했다. 그의 말에는 흥분이나 긴장이 보이지 않았지만 형사들은 추가 확인 없이 이 설명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수사관들은 즉시 법과학 전문가들의 결론을 받았다. 그들은 형태와 질량으로 볼 때 엘리베이터로 운반된 물체가 매트리스일 수 없다고 확인했다. 결론은 명확했다. 물체는 인간 형상의 뚜렷한 윤곽을 가지고 있었고 경찰이 침대 받침대 아래에서 발견한 것과 모든 매개 변수가 일치했다. 이제 테오의 말은 수사진에게 더욱 의심스러워 보였다. 하루 동안 테오의 변호사와 그의 친척들은 구입한 모든 건설 자재가 발코니 수리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수사진을 혼란에 빠뜨리려 했다. 한동안 이 버전은 실제로 설득력 있어 보일 수 있었다. 하지만 이웃들의 증언과 24호 아파트의 발코니 자체에 대한 조사는 그런 수리의 필요성을 완전히 배제했으며 이는 또 다른 거짓 단서의 종료를 의미했다. 저녁 무렵 수사관들은 인터폴로부터 공식 확인서를 받았다. 엘로디의 전 남자친구인 알렉시스 아리의 역할에 대해 여전히 남아있던 의혹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해소되었다. 알렉시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며칠 동안 실제로 이탈리아에 있었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거짓 단서는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게 종료되었다. 이제 모든 관심은 오직 테오와 그의 행동에만 집중되었다. 수사관들은 이전 버전들의 거짓성을 확신하며 테오 자신의 인격을 더 깊이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그의 실제 동기와 그런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가능한 내적 원인들을 이해하기 위해 용의자의 심리학적 프로필을 주문하기로 했다. 아직 그들은 정확히 무엇이 그를 움직였는지 확실히 알지 못했지만 이 정보의 공개가 사건의 모든 상황에 최종적으로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이제 수사관들은 심리학적 결론을 기다렸다. 이전에 경찰의 관심을 끌지 않았던 테오의 인격이 이제 연구의 주요 대상이 되었다. 수사관들은 심리학적 프로필이 엘로디의 오빠의 행동의 진정한 원인을 밝히고 그가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중 생활을 할 수 있었는지
자신의 발밑에서 직접 일어나는 사건들을 숨기면서도 어떻게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 않을 수 있었는지 설명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태호가 5년 동안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동생의 유해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 않을 수 있었을까? 5월 중순까지 수사의 관심은 최종적으로 태호 P의 인격에 집중되었다. 경찰관들은 이미 그가 은신처를 만들 때 사용된 재료들을 구입했고 2019년 6월에 의심스러운 보따리를 아파트로 운반한 것이 바로 그라는 것을 확신했다. 이제 그들 앞에는 더 복잡한 과제가 놓여 있었다. 한 사람이 어떻게 매일 집으로 돌아와 바로 아래 숨겨진 끔찍한 비밀 위에서 잠들면서 그런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는 것이었다. 수사관들은 태호의 의료 문서를 요청했고 그의 행동의 많은 세부 사항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답변을 받았다. 의료 기록에 따르면 이미 2017년에 태호에게 일반화된 불안과 강박적 성격 특성이 진단되었다. 의료 결론에서는 그의 질서, 계획, 자신의 삶의 모든 세부 사항을 통제하려는 강박적 성향에 대해 언급되었다. 그런 진단은 은신처 조직에서 태호의 꼼꼼함과 수년간 일어난 일을 숨긴 행동의 체계성을 설명할 수 있었지만 그것은 그가 수년간 일어난 일을 숨긴 차갑고 계산된 계획을 설명하지는 못했다. 형사들은 금융문서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또 다른 불안한 사실을 밝혀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태호는 정기적으로 습기 수집기와 특수 건조제를 구입했다. 이러한 구매를 확인하는 영수증들이 보존되어 있었다. 이는 그가 단순히 은신처를 만든 것이 아니라 아파트에서 그것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명백히 그는 침대 아래 숨겨진 것의 상태를 통제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동시에 수사진은 태호가 5년 동안 그를 협박할 수 있었던 어떤 알려지지 않은 갈취범이나 제3자의 압력해 행동했을 가능성에 대한 버전을 확인했다. 수사관들은 범죄 집단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조사하고 이 전체 기간 동안 태호의 어떤 관계나 의심스러운 접촉도 찾으려 했다. 하지만 데이터베이스는 일치하는 것을 주지 않았다. 이 버전은 빠르게 무너졌는데 용의자에 대한 협박이나 외부 압력의 증거가 조금도 없었기 때문이다. 5월 12일 늦은 저녁 형사들은 경찰 수중에 있던 태호의 스마트폰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했다. 거기서 2019년 6월 17일 오후 10시 14분자의 짧은 문자 초안이 발견되었다. 메시지에는 몇 마디만 적혀 있었다. 그녀가 넘어졌고 피가 흘렀다. 이 짧은 문장은 그날 저녁 후속 태호의 행동의 출발점이 된 무언가가 일어났다는 첫 번째 직접적인 지시였다. 초안은 명백히 어떤 설명이나 고백을 위한 것이었지만 결코 발송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즉시 이 메시지에 대한 더 깊은 연구를 시작했다. 기술부서의 분석가들은 삭제된 데이터 복구와 그날 밤 이루어진 통화 확인에 착수했다. 동시에 수사진은 정확히 6월 16일 밤부터 17일 밤까지 무엇이 일어났는지 복구하기 위해 카메라 기록과 현관 센서의 프레임별 검토에 착수했다. 심리학자들은 태호의 완전한 프로필 작성을 계속했으며 그런 심리학적 프로필을 가진 사람이 오랜 세월 동안 주변 사람들로부터 숨겨진 행동을 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려 했다. 그들은 그의 어린 시절, 가족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방식, 일상적 습관을 연구하며 명확한 심리학적 프로필을 구축하려 했다. 그들의 의견으로는 이것이 그의 행동과 행위를 이해하는 핵심 요소였다. 하루가 끝날 무렵 수사진은 예비 결론을 내렸다. 태호는 실제로 외적 평온을 유지하고 자신의 행동을 체계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하는 독특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었다. 심리학자들은 그런 사람이 쉽게 이중 생활을 하며 그 생활의 모든 측면을 세심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이제 수사진 앞에는 그날 밤의 사건들을 완전히 복구하여 엘로디의 실종과 그녀의 오빠의 행동으로 이어진 정확한 상황을 밝히는 과제가 놓여 있었다. 수사관들은 살인이라는 단어를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수사가 보르도 중심가의 평범한 아파트가 그렇게 오랫동안 숨기고 있던 끔찍한 비밀의 해명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이해했다. 이전에 완전히 테오의 인격에 집중되었던 수사는 비극적 사건들 전에 엘오디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일어났는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한 걸음 옆으로 나갔다. 이날까지 피해자는 수사진에 의해 주로 수동적 인물로 인식되었다. 이제 경찰은 그 6개월 밤의 사건들의 촉매가 되었을 수도 있는 그녀 자신의 동기, 우려, 행동에 빛을 비추려 했다. 경찰은 친구들, 동료들, 지인들을 포함하여 소녀 주변의 수십 명의 증인들을 조사했다. 가장 중요한 정보는 실종 직전 엘오디가 기밀 대화를 나눈 CAF, 가족수당공단, 사회복지사로부터 나왔다. 사회복지사는 2019년 6월 초 엘오디가 오빠에 대한 공식 고발을 제기할 의도였다고 확인했다. 소녀는 테오가 사회보장급여를 받기 위해 자신의 소득에 대한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 진술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녀의 오빠에게 심각한 재정적, 법적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다. 오빠와 여동생 사이의 갈등에 대한 추가 확인은 그녀의 전화기에서 얻은 엘오디의 연락 기록에서 발견되었다. 2019년 6월 15일 오후 9시 45분에 그녀가 오빠에게 보낸 메시지는 명확하고 감정적이었다. 네가 나에게 계좌에 대한 접근권을 주지 않으면 아침에 경찰서에 간다. 이것은 소녀의 실종 전날 밤 터진 갈등의 심각성을 이해하는 핵심 순간이 되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엘오디에와 테오의 부모들을 제면담을 위해 소환했을 때 그들은 자녀들 사이에 어떤 갈등의 존재도 단호히 부인했다. 부모들은 아들과 딸이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며 일반적인 생활상의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그것뿐이라고 확신 있게 주장했다. 가족의 이 버전은 개인 연락 기록에서 얻은 데이터와 직접적으로 모순되었고 이는 부모들의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아들을 보호하려는 그들의 가능한 욕망에 대한 수사진의 의혹을 강화시켰다. 중요한 증언은 테오와 엘오디 아파트, 바로 벽 너머에 거주하는 이웃으로부터도 나왔다. 그녀는 대략 오전 1시 30분경에 큰 여성의 비명을 들었다고 진술했지만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테오의 아파트에서 밤에 보통 큰 소리로 켜져 있던 텔레비전 소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처음에 수사진은 그녀의 증언을 의심했지만 다른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이 버전은 받아들일 만해 보였다. 하지만 이미 저녁의 상황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경찰은 지능형 전기 계량기 링키가 설치된 아파트의 전력 소비에 대한 전력회사의 공식 보고서를 받았다. 보고서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6월 16일 오전 1시부터 2시까지의 기간 동안 테오의 아파트의 전력 소비는 꺼진 텔레비전과 최소한의 가전제품에 해당하는 기본 수준까지 급격히 떨어졌다. 이는 큰 소리로 작동하는 텔레비전에 대한 이웃의 말이 아마도 거짓이거나 그녀가 들은 것을 잘못 해석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웃이 묘사한 상황은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이 된 기술적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았다. 전력 데이터를 분석하는 전문가들은 즉시 모든 정보를 법의학자에게 전달했는데 이제 그에게는 엘오디에게 일어난 일의 시간 범위를 최대한 정확히 결정해야 하는 임무가 있었다. 전기계량기의 증언은 그 불안한 비명이 울렸던 순간들에 아파트에서 실제 사건들을 이해하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초를 제공했다. 다음 하루 동안 수사진은 얻은 새로운 데이터에 기반한 의료 결론 준비에 헌신했다. 경찰은 이제 6월 15일 밤부터 16일까지의 연대기가 사건의 핵심 요소가 된다는 것을 이해했다. 바로 의료 전문 검사가 모든 버전들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거나 반박하고 증인들의 증언과 얻은 기술적 데이터가 실제 사건 그림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했다. 엘오디의 심리학적 전문 검사도 동시에 계속되었다. 전문가들은 정확히 무엇이 소녀를 그렇게 강하게 무서워하게 만들어서 자신의 오빠를 상대로 경찰서에 가기로 결정하게 했는지 이해하려 했다. 대출과 사회보장급여를 둘러싼 재정적 갈등이 아마도 더 깊고 심각한 동기들이 숨어있는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 명백해지고 있었다. 엘오디의 죽음이 비극적인 사고의 결과였을까? 아니면 행동이 의도적이었을까?
소르드 리세리 아파트 침대 아래에서 끔찍한 발견이 이루어진 지 5개월 후 수사는 최종 단계에 접근했다. 10월에 법의학자 독터 라차오는 LODP의 사망 원인과 상황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했다. 이 문서는 2019년 6월 15일 밤부터 16일까지의 사건들의 최종적인 명확성을 가져다 줄 것이었다. 독터 라초는 실시된 전문 검사들의 상세한 설명으로 발표를 시작했다. 의료 연구는 소녀가 둥이나 단단한 표면에 강한 충격으로 인한 머리 외상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손상의 성격과 위치는 낙상에 해당했지만 법의학자의 의견으로는 이 손상 자체는 치명적이지 않았다. 외상 자체는 바로 사건 후에 취해진 후속 조치가 없었다면 치명적이지 않았을 것이다. 닥터 라척는 LOD의 유해가 발견된 포장에 대한 상세한 연구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비닐봉지의 내부 열접합부에서 범죄 수사관들은 테오의 샘플과 완전히 일치하는 DNA가 포함된 땀의 흔적이 보존된 미세한 플라스틱 입자를 발견했다. 이 데이터는 바로 오빠가 비극의 순간에 직접 포장 작업에 종사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봉지에 부분적으로 보존된 지문들도 분석되었지만 명확한 식별을 위해서는 충분하지 않았다. 변호사를 통해 테오는 일어난 일에 대한 대안적 설명을 제시하려 했다. 그는 LOD가 넘어진 후 출혈을 멈추고 나중에 부를 예정이던 의료진이 도착하기 전까지 상태를 완화시키기 위해 그녀의 머리에 얼음이 든 비닐봉지를 올려놓았다고 주장했다. 처음에 이 설명은 그럴듯해 보였기 때문에 수사진은 추가 확인 없이 이 버전을 완전히 배제하기를 서두르지 않았다. 하지만 추가 연구는 테오의 주장을 반박했다. 봉지 안에서는 가정에서 보통 차가운 찜질로 사용되던 냉동 야채 포장재의 특정 미세 섬유가 발견되었다. 전문가들은 소녀의 얼굴에 봉지를 올려놓을 때 그것이 얼음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야채는 이전에 꺼내졌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사실은 그의 선의의 의도에 대한 테오의 버전을 완전히 파괴했다. 닥터 라처는 바로 비닐봉지에 의한 후속 압박이 치명적인 요인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머리 외상 자체는 호흡을 불가능하게 만든 추가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아마도 사망 원인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전문가는 의도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를 하지 않았지만 의학적 관점에서 바로 이러한 행동이 LOD의 사망 원인이 되었다고 명확히 결론지었다. 제공된 보고서를 배경으로 수사진은 그 순간 테오의 심리적 상태에 대한 추가 확인을 실시했다. 이전에 수집된 자료들은 테오가 항상 극도로 계산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을 증명했는데 이는 우발적 공황 가설과 맞지 않았다. 따라서 독터 라처의 보고서는 기소 측의 입장을 상당히 강화했다. 새로운 증거들에 비추어 검사는 테오에 대한 공식 기소장 준비를 적극적으로 시작했다. 모든 상황, 세부 사항, 증거들이 이제 그의 직접적인 참여와 일어난 일 이후의 의식적인 행동을 명확히 가리켰다. 닥터 라차오가 직접적인 비난을 조심스럽게 피했지만 그의 결론은 수사진에게 대안적 설명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법의학 보고서는 2019년 6월 16일 밤의 비극적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의도적인 행동으로 악화되었다는 근본적인 증거가 되었다. 이는 또한 후속 수년간 테오의 행동의 체계성, 증거를 숨기고 보존하기 위한 완벽한 조건 조성을 설명했다. 이제 수사진과 법원 앞에는 이러한 증거들을 법적으로 고정하고 유죄 판결을 내리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제가 놓여 있었다. 닥터 라차오의 결론에 의존한 경찰은 재판 준비를 시작했다. 반면 테오의 변호 측은 그의 책임 정도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며 논증 라인을 구축했다. 코르스 데 라 웨셀의 조용한 아파트에서 처음에는 터무니없고 끔찍해 보였던 발견으로 시작된 길고 복잡한 수사의 최종 단계가 다가왔다. 테오가 마침내 2019년 6월 16일 밤에 일어난 일의 세부 사항을 완전히 밝히기로 결심할 것인가? 2025년 2월 10일 보르도에서는 최근 몇 년간 가장 주목받는 재판 중 하나가 진행되고 있었다. 법정에는 거의 6년 동안 말 그대로 자신의 침대 아래 숨겨진 끔찍한 비밀을 지켜온 테오 P가 있었다. 외견상 그는 차분하고 절제되어 보였지만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이 재판이 수백 개의 증거와 사실들을 하나로 모은 길고 고통스러운 수사의 절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수집된 증거에 의존한 수사진과 법원은 그의 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했다. 검찰은 쿠어스드 리셋 건물의 현관에서 실시된 음향 전문 검사 결과를 제시했다. 전문가들의 결론에 따르면 6월 16일 오전 1시 30분에 들린 소리는 실제로 여성의 비명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으며 특히 완전한 정적 상태에서는 더욱 그랬다. 이는 그런 소리를 들었지만 그 출처를 잘못 해석한 이웃의 말을 확인해 주었다. 추가로 링키 계량기의 전기 데이터는 그 순간 아파트에서 텔레비전과 다른 시끄러운 기기들이 꺼져 있었다는 것을 반박할 수 없게 보여주었다. 음향학 외에도 현관 카메라의 데이터도 제시되었다. 녹화 영상 분석은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테오 외에는 아무도 아파트에 들어가거나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비디오 프레임에서 그는 차분해 보였지만 명백히 아파트 내부의 사건들은 극적이었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했다. 변호 측은 이론적으로 외부인이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카메라 감시를 피해 나갈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대안적 버전을 제시하려 했다. 이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진은 법정에 그런 기동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는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상세히 시연한 소방관들을 초청했다. 창문의 높이와 그 아래 쓰레기 처리장의 위치는 이 변형을 완전히 비현실적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에로디에를 공격하고 창문을 통해 사라진 침입자에 대한 버전은 최종적으로 무너졌다. 수사의 어떤 세부 사항도 외부인의 참여를 확인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전에 이미 아파트에 침입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접촉과 이동을 확인했고 이 모든 가설들이 종료되었다. 그날 밤 아파트에 있었던 것이 의심되지 않는 단 한 사람만 남았다. 바로 테오 자신이었다. 재판 과정 내내 테오는 놀라운 평온함을 유지했다. 하지만 제시된 증거들의 명백함 앞에서 그의 변호는 점점 더 입지를 잃고 있었다. 법정 심리학자들은 피고인의 행동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강박성과 불안감으로 특징 지어지는 그의 정신적 프로필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별도로 언급했다.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황을 경험했을 상황에서 그의 냉정함을 설명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증거들을 제시하고 법원의 결론이 점점 더 명확해질수록 테오의 긴장이 눈에 띄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입장이 절망적이 되고 있다는 것과 부인이 더 이상 유죄 판결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 같았다. 마침내 재판이 한창일 때 테오는 예상치 못하게 사건 심리 중단을 요청했다. 전체 법정이 숨을 죽이고 기다리는 가운데 피고인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가 모든 것을 말한다면 형을 줄일 수 있나요? 이 진술은 법정에서 놀라움과 조용한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전체 수사 과정 동안 그의 완고한 침묵을 고려할 때 아무도 그에게서 그런 전환을 예상하지 못했다. 판사는 테오의 제안을 논의하기 위해 짧은 휴정을 선언했다. 변호사들과 검사가 협의를 위해 빠르게 자리를 떴고 피고인 자신은 차분히 자신의 자리에 남아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오랜 세월 피해온 결정인 것 같았다. 에로디의 생명이 끊어진 그날 밤에 실제로 무엇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하는 것. 이제 법원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테오의 다음 말들이 일어난 일의 동기와 상황에 대한 최종적인 이해에 좌우될 것임을 이해했다. 법원은 다음 공판에서만 그의 자백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는데 필요한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모든 재판 참가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다. 2025년 3월 14일 법정 공판은 정확히 오전 10시에 시작되었다. 홀에는 빈자리가 없었다. 기자들, 친척들, 방청객들이 2019년 6월 16일 그 운명적인 밤에 무엇이 일어났는지 완전히 이야기하기로 결심한 테오의 모든 말을 귀에 깊게 들었다. 테오는 천천히 하지만 명확하게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비극 전날 저녁 그와 에로디의 사이에 재정 문제로 인한 심각한 갈등이 일어났다. 여동생이 그의 서명 없이는 그의 신용 한도와 계좌들이 즉시 동결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은행 서류를 그에게 제시했다.
감정이 격해졌고 어느 순간 에로디에가 이 보고서를 테오의 얼굴에 거칠게 던졌다. 그는 본능적으로 손을 휘둘러 우연히 여동생을 밀쳤다. 균형을 잃은 그녀는 문틀에 머리를 부딪혔다. 테오는 피를 보고 무서워했고 그 후 그 확산을 멈추려는 무의식적인 시도를 했다고 자세히 설명했다. 피가 바닥과 가구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는 비닐봉지를 집어 여동생의 머리에 올려놓았다. 비닐의 전문 검사는 테오의 땀의 존재를 확인했고 그의 DNA가 포장재의 솔기 바로 안쪽에서 발견되었다. 그가 구입한 흡착제들은 거의 5년 동안 아파트에서 어떤 의심스러운 냄새도 나지 않았던 것을 설명했다. 사이버 범죄 전문가들이 밝혀낸 전자 흔적들은 바로 테오가 벨기에에서의 그녀의 삶의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IP 주소에서 엘로디의 이름으로 정기적으로 구독과 서비스를 지불했다는 것을 증명했다. 소녀 자신의 심카드는 그녀가 실종된 밤부터 비활성 상태로 남아 있었고 이는 그녀 측에 어떤 물리적 참여도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엘리베이터와 건물 현관의 카메라 비디오는 비극 후 밤에 큰 보따리를 아파트로 옮긴 것이 바로 그였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테오의 변호사들은 사고 후 공황 상태를 내세우며 행동의 비계획성을 끈질기게 주장했다. 그들은 일어난 모든 일이 비극적인 우연이라고 법원을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검사는 법정의 중요한 증거를 제시했다. 6월 15일 저녁 테오의 전화기로 온 은행의 SMS. 거기에는 엘로디의 서명 없이는 그의 모든 계좌가 동결될 가능성에 대해 명확히 알렸다. 이것이 여동생의 죽음을 숨기려는 욕구를 설명하는 핵심 동기였다. 이 재정적 측면은 법원의 눈에 결정적인 것으로 판명되었고 우발적 공황에 대한 버전을 반박하며 피고인의 행동의 의식성을 강조했다. 법원은 짧은 협의를 위해 자리를 떠났고 그 후 재판장이 최종 판결을 선고했다. 테오피는 두 조항에 의해 유죄로 인정되었다. 계획적 살인과 사건 은폐. 법원은 그에게 즉시 구금과 함께 22년의 자유박탈형을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Nenhum dos membros do coral os viu, o que excluía sua presença no salão. Os investigadores se irritaram porque este coral não havia sido mencionado durante toda a investigação. Mas agora, a verdade veio à luz.